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유럽위원회와 국제통화기금, 유럽중앙은행에 보낸 서한을 통해 국제채권단의 요구 조건을 대부분 수용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치프라스 총리는 오는 5일 채권단 제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유럽중앙은행은 그리스 은행권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한도를 늘리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유로그룹도 그리스의 국민투표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는 추가 협상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고용조사업체인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은 지난달 미국의 민간 신규 고용자 수가 23만 7천 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직전월 수정치였던 20만 3천 명을 크게 웃도는 동시에 전문가 전망치였던 21만 8천 명도 대폭 상회한 결과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일자리 수를 모두 합한 미국의 지난달 비농업 부문 전체 신규 고용자 수가 23만 명 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제조업 활동이 5개월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확장됐습니다. 전미 공급관리자협회 즉 ISM이 내놓은 6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는 53.5를 기록해 전월의 52.8보다 상승했습니다. 이는 올 들어 가장 높은 수치로 마켓워치 전문가 예상치였던 53.2보다 높았습니다. 이 지수는 50을 기준으로 경기 확장과 위축 여부를 판단합니다. 국제 유가가 미국의 예상치 못한 재고 증가와 석유 수출 기구의 생산 확대 영향으로 급락했습니다. 이란 핵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공급 과잉 우려를 더욱 키웠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2.5달러, 4.2% 급락해 56.96달러에 마감됐습니다. 이는 지난 4월 22일 이후 최저 가격입니다. 출발진주와이드의 최예린입니다. 그리스가 구제금융협상안에 일단은 실패를 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가 부도가 난 상황에서요. 간밤에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 보니까 채권단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간밤에 사실은 3차 구제금융 관련된 회의가 유로그룹 쪽, 그러니까 채권단 쪽에서 있을 예정이었는데 관련된 뉴스는 딱히 찾아보기 어려운 가운데 그리스가 2페이지에 달하는 새로운 제안서를 국제채권단 쪽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 내용은 국제채권단이 대부분 요구했던 내용을 그대로 적어 놓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요구가 특별히 반영된 것이 아니라 채권단의 요구를 거의 다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외신들은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치프라스 총리는 그러면서도 5일 국민투표는 그대로 강행할 뜻을 내비쳤는데요. 이것 때문에 오래간만에 반등에 뒤늦게 동참한 유럽 증시는 상승폭이 약간 줄었습니다. 관건은 역시 국민투표로 넘어갈 분위기인데요. 미국 쪽도 약하지만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지표도 좋았는데요. 미국 쪽 마감 지수부터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3대 지수 모두 강보합세 정도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우지수, S&P 500 지수 보신 대로 0.5%씩 올랐고요. 중간에 보여지시는 나스닥도 0.7% 정도. 역시 견조했었다가 급하게 빠졌다가 역시 급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지금 차트적으로도 61선에 다시 한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안타깝지만 음봉 마감이 되어서 역시 상승폭은 줄어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워낙 이틀 전에 그리스 때문에 급락한 그 급락, 특별히 다우지수의 경우에는 아주 긴 장대 음봉이 떨어진 상황이어서 낙폭을 모두 만회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이네요. 미국 쪽은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요. 제조업 지수는 1년 중에 가장 좋았고 건설 지출은 6년 6개월 내 최고치였으며 민간 고용도 예상보다 훨씬 더 개선되게 간밤에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유럽 쪽 마감 지켜보시죠.
독일과 프랑스 증시가 또 한 번 추가적인 반등이 나왔습니다. 사실 유럽 쪽의 반등이 가장 늦게 지금 타이밍상 나온 건데요. 우리가 일찍 반등했었고 뒤늦게 미국이 따라 올라왔었고 이제 막 첫 반등이 유럽 쪽에서 나온 것인데요. 독일과 프랑스 증시가 2%대 급등했습니다만 사실 3%까지 오를 수 있었는데 그리스가 국민투표 끝까지 한다는 바람에 상승폭은 약간 줄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환율 시장 그리고 유가의 모습이어서 보시겠는데요. 한밤에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아마 이것 또한 우리 증시 오늘 큰 변수가 아닐까 싶은데 4% 넘게 WTI가 특별히 북해산 브렌트유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로써 좁은 박스권을 약간 이탈하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WTI가 이제는 사실 56불대까지 처지고 말았습니다. 이란 핵 협상도 데드라인이 일주일 정도 미뤄지긴 했는데 빨리 예상보다 타결이 될 가능성, 그러면 이란산 원유가 풀릴 가능성, 공급과의 우려가 있었고요. 간밤에 역시 지표가 좋았기 때문에 달러 강세로 인한 반대급부로 유가가 많이 밀리는 것도 분명 재료이기도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환시장 모습 확인해 보실까요? 이제 달러 인덱스도 거의 96까지 다시 한번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리스 문제가 다시 풀리고 있지만 미국 쪽 지표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엔화의 어떤 주춤한 모양새도 약간 다시 풀리고 있어요. 엔달러도 123엔대 슬그머니 올라가고 있고 유로달러도 1.10 정도에 간신히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에서 중국장이 또 한 번 폭락을 했죠. 바로 하루 전에 5% 정도 밀릴 것처럼 했다가 5% 플러스로 끝이 나는 중국장의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었는데 바로 전일에는 결코 다시 올라서는 그런 연속적인 모습 못 보여주고요. 5% 결국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일본은 우리처럼 비슷하게 추가적인 반등을 이루어냈습니다. 잠시 후에 중국 증시 분위기는요. 전문가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아주 예상외로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우리 증시는 미국보다 훨씬 더 빨리 이 개파락분을 모두 메워주는 의외의 오버슈팅이 나온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코스피는 사실상 2100에 다다랐고요. 코스닥은 종가상 보시는 대로 760선을 7년 6개월, 7년 7개월 만에 돌파시켰습니다. 물론 시가총액 1, 2위 종목들이 선전하면서 왜곡 효과가 있었을 수 있지만 시장 심리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어제 거래소에서 조선주의 수주 소식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는 훨씬 개선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오늘 어떤 모습 보여줄지 궁금한데 7월 첫날 테이블은 아주 잘 끊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시작할게요. 네, 그리스가 채권단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국내 시장 오늘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줄까요? 국내 시장에 필요한 전략 오늘은 먼저 챙겨볼까 합니다.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그리스가 사실상 국가 부도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샀고 코스피는 거의 2100에 사실상 다다랐습니다. 코스닥은 가파르게 반등하더니 또 한 번 신고가 760. 사실 기관이 나홀로 1000억 이상을 쓸어 담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중국장 여전히 급락했는데 어제장 리뷰 먼저 들어봅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장 초반 분위기 일단 좀 우려감으로 시작한 것도 사실이었지만 이런 부분들 오히려 시장 내 불확실성의 해소 쪽에 무게가 많이 실리면서 그리고 그리스의 이슈 자체는 어쩌면 단기화로 끝날 국면이 아니라 오히려 장기화로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다소간의 어떤 그 분위기 자체가 이벤트성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때까지 시장 내 있어 왔었던 그런 이슈로 다시금 재해석이 되면서 시장 분위기 일단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여기에 많이 이제 그 도움을 줬던 것이 조선주의 수주 소식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조업 부분들 특히나 이제 그 소재주의 상승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뒤를 받쳐주면서 시장의 상승폭을 더욱더 세게 올려놨다라고 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좀 더 얘기할 부분은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코스닥 불안감 많고 변동성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에 가까운 그런 급등을 보였다라는 점.
지금 현재 시장,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유형 자산을 기초로 하는 영업 부분과 그 다음에 무형 자산 기초로 하는 어떤 그 영업, 이 두 가지 부분으로 크게 구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유형 자산 그리고 무형 자산, 오히려 시장 내 관심 조금은 더 무형 자산 쪽으로 좀 쏠리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에 관련된 채무 이슈 관련, 특히나 여기서 우리는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그 외국인 수급 계속 주목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드렸는데, 외국인의 수급 지금 현재 미국 뭐 나스닥 선물의 상승 그를 기반으로 해서 어제 장 초반입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시장 내 외국인들 일단 많은 매도세가 진정이 되면서 오히려 매수세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점. 오늘 물론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리스 이슈는 조금은 좀 안정화 국면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지금 가져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뭐 잠시 후에 물론 이제 그 조용찬 소장, 중국 관련 뭐 우리나라 내노라는 전문가시죠. 조용찬 소장께서 나오셔서 중국 관련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만, 뭐 간단하게 좀 짚고 본다면요. 지금 4,053포인트로 이미 지금 급락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의 뭐 고점 대비해서 20% 넘는 그런 급락을 지금 한 상태인데요. 이런 상황, 결국엔 뭐 정부의 그 경기 부양 기대감과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익 실현 내지는 지금 현재 신용 규제와 관련된 어떤 그 정부의 규제 부분, 증시와 관련된 규제 부분 두 사이가 지금 팽팽히 맞서면서 매우 혼란스러운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특징 업종 종목군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중공업의 대규모 수주 소식, 이 부분으로 해서 삼성중공업을 비롯한 전반적인 조선업종의 상승이 어제 시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인터넷은행 그리고 뭐 사물인터넷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핀테크 관련된 부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은행주와 관련된 부분들 계속되는 어떤 그 관심권 내에 있다라는 것. 특히나 이제 정부에서 자본금 규제, 자본금을 완화시키는 그런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그 시초 자본금을 500억 원에서 250억 원으로 완화시켜 준다라는 그런 분위기. 오히려 지금 인터넷 은행 설립에 매우 도움이 되는 그런 분위기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호텔 신라 시내 면세점에 대한 기대감을 급등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죠. 이런 부분들 아직까지 뭐 확정된 부분은 물론 아닙니다만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분명히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어떨까 싶네요. 네, 사실 현재 그리스 문제는 안정화될 것으로 본다라고 하셨었는데, 치프라스 총리가 어떻게 보면은 사퇴하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몸부림을 지금 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어쨌거나 상황은 사실 팩트로만 보면 국제 채권단 쪽에 유리한 쪽으로 아마 국민투표 결과도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드는데요. 남은 그리스 변수 일정들 감안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얘기 조금 더 들어보고 싶고요. 중국 전망도 아까 변동성이 큰 것이 문제다라고 하셨었는데, 그 부분이 특별히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중심으로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맞아요. 그리스 이슈 좀 얘기를 좀 해보죠. 그리스 정부, 뭐 최르난커께서 뭐 서두에 말씀, 뭐 어제 있었던 일들 간단한 이제 브리핑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 이렇습니다. 이 부분 절대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 계속된 장기화. 뭐 이 산을 넘으면 또 다음 산이 남아 있고 그 다음 산이 또 남아 있는 계속되는 넘어야 될 산이 많다라는 것. 그 사이에 이미 그리스 이슈는 5년을 넘게 끌어온 시장 내 그 악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 해석으로는 일단 뭐 이벤트가 다가올수록 물론 시장 내 이제 그 변동성에 대한 두려움 내지는 우려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항상 이런 그 이슈가 끝나고 난다라면 오히려 시장의 분위기는 불확실성의 해소 쪽에 오히려 무게가 많이 실리게 되면서 시장 눌러왔던 부분들 뭐 안도랠리 쪽으로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라는 것 역시 시장을 계속되는 어떤 그 하락의 늪으로 빠져가게 하는 그럴 만한 큰 이슈거리는 분명히 아닐 것이라는 쪽에 조금은 좀 긍정적인 방향의 해석이 좀 나은 해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유로 연합 뭐 지금 현재 뭐 양보의 분위기 전혀 없는 듯합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그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사실은 미국 유로존에 있는 채권단한테 너희들이 조금 좀 양보하는 게 어떠니라는 그런 의견 표명도 지금 이미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렇다라면 서로 간에 조금씩 양보하는, 그리고 뭐 그리스 총리 자체도 지금 현재 투표까지, 그 국민투표까지 가겠다라는 의지 발언은 분명히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부분 자체에 대한 해석은 본인의 책임 회피를 위해서, 그 국민투표까지 가려는 그런 의지가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이 오히려 시장 내에 많다라고 여겨지고요. 국민투표로 가건 안 가던, 어쨌든, 그 막판, 그 서로 간에 양해 분위기가 나타날 가능성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 외국인의 스탠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들의 스탠스, 과연 이런 지금 자금의 이런 상황들, 그리스와의 상황에 대해서 각국 뭐 유로연합과 그리스 정부 간에 이런 서로 맞서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들의 평가는 어떨지 바로 뭐 매수 매도로 나타나는 듯한데요. 이 부분들 어제 같은 경우 소폭 매수 전환했다라는 점에 조금은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잖아. 그만큼 글로벌 시장, 글로벌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슈를 오히려 어떤 그 큰 뭐 넘어야 될 산임에는 분명하지만 시장을 그렇게 크게 흔들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니다라는 거. 이미 그 부분은 시장 내에 한번 그 반영을 하고 넘어갔다라는 쪽에 해석이 많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시장 여기서 이제 뭐 어제도 시장 중에 이런 얘기들 나왔죠. 그리스 이제 그 MSCI 선진지수 편입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그렇다면 이로 인해서 물론 그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이로 인해서 글로벌 유동성이 우리 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 그 바로 과거에도 이제 그 우리가 시장에 들어가고 뭐 그리스하고 여러 번 이제 뭐 비교도 많이 했었고, 우리 과거에 우리가 이제 MSCI 선진 지수에 편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할 시기를 좀 뒤돌아 본다면 그리스와 많은 이제 그 어떤 비교 분석도 해봤었고,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 시장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부분, 한번 긍정적인 쪽에 해석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떨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중국 이슈가 되겠습니다. 급등락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5,000포인트를 넘었던 상해 종합지수 어느새 지금 4,000포인트에 매우 가까운, 오히려 4,000포인트 자체도 지금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죠.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에서의 증권시장 주변 자금에 대한 그 규제를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뉴스들, 그런 소식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중국 증시가 출렁이고 있는 것이지, 오히려 중국 정부의 어떤 그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기대 부분은 희석된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 그만큼 중국 시장 역시 유동성에 의해서 지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것. 그렇다라면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계속 그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유동성의 혼란기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있는데, 유동성의 어떤 그 유동성에 의해서 시장 변동성이 매우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늘 있을, 어찌 보면 오늘에 반영될 어떤 그 섹터별로 한번 이슈를 꼽아봤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인터넷 은행과 관련된 정부, 오늘 아마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지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본금 규제 완화, 뭐 당연히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자본금 규제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부분은 오히려 핀테크와 관련된 부분까지 그 관심이 확산될 수 있다라는 것, 핀테크 쪽에 오히려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서울경제 TV에서도 뉴스,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총 대형주 100대 기업 중에서 PBR이 1배 미만인 기업들 38개 기업이나 된다라는 것. 제가 계속해서 PBR이 좀 작은, 낮은 기업들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의 상황은 변동성에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은 전략이라는 생각 때문에 PBR 그 최고의 보루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란 핵 협상 부분 기대감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 국제 유가가 4%가 넘는 급락을 했다라는 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 내 반영될 업종 바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공주 그리고 해운주에 대한 어떤 그 바로 그 반영될 그럴 가능성, 관심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아울러서 전일 미국 시장에서 상승 업종 좀
좀 들어보라면 은행업종과 헬스케어 업종이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시장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큰 의미에서는 제약 바이오가 되겠는데 결국은 또 이제 물론 이제 그 옥석 가리기는 계속 되겠습니다만은 긍정적인 어떤 그 관심 내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무엇보다 그리스 이슈는 장기화될 것 같다 이렇게 내다보시고 중국 증시가 급락하는 거는 아마 경기 부양책이 뭔가 좀 약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증시 주변의 자금에 대한 규제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부양시켜주는 어떤 그런 혼란기 속에서 중국 증시가 좀 흔들리는 것 같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궁금한 부분은 그것입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기관이 뭘 사는지 잘 보자라고 하셨었는데 일각에서는 윈도우 드레싱 얘기도 있었지만은 2분기가 완전히 끝나고 새로운 3분기가 시작되는 첫날에도 기관이 샀단 말이에요. 윈도우 드레싱 이상의 의미로 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분석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어제 코스닥에 1,000억 이상을 사면서 말씀해주신 인터넷 은행 관련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 다음 카카오를 쓸어 담아서 급등을 시켰는데요. 다음 카카오 전망도 사실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고요. 어제 수주 소식으로 2시 후에 시장을 곤고하게 시켰었던 조선주 움직임 역시 전망 들어보고 싶고 게임주 좋게 보셨는데 어제 게임주들이 일제히 급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섹터별 전략 추려주시죠. 네, 말씀 지금 질문하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다 미치면 이제 말씀 못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죠. 중국 관련된 부분들 전체적으로 이제 그 흔들림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 저는 그쪽에 무게를 좀 두고 싶고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 그림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시점 9월이냐 12월이냐 말이 많지만 일단은 9월 쪽에 조금은 더 무게를 두고 그렇다면 그 전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 전에 아무래도 그 증시에 대한 부양 정책을 계속 써서 앞으로의 미국 금리가 인상이 되게 된다라면 일시적인 어떤 그 변동성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버퍼를 만들어 놓을 만한 그런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시장 내에 저금리가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저금리 이미 그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이제 초저금리 상황 1.5%의 기준금리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증시 주변 자금, 증시로의 개인 투자 자금의 유입 가능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는 것. 이로 인해서 기관들의 수급 상황이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 계속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그 기관들이 계속 조금 그 관심을 가지고 지금 사고 있는 업종들, 종목들 보게 된다면요. 그 2분기 실적 개선되면서 3분기까지 지금 아울러서 실적 개선의 어떤 그 모멘텀을 쫓아가는 그런 어떤 그 추종 전략을 지금 쓰고 있다라는 부분들 여기에 대표적인 업종이 결국에는 화학을 비롯한 소재 업종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아직도 제 생각엔 변함이 없고요. 아울러서 PBR 관점에서 저 PBR 지금 더 이상 낮아질 낙폭과대에서 낙폭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주가가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 조선업종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다음 카카오 바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카카오 계속되는 시장의 관심거리다라는 부분들 아직도 추가 상승의 여력은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 결론만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큰 그림에서 국내 저금리 지속이라는 그런 상황들 일단 9월 이전 그리고 올해 안에는 이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 내에 긍정적인 분위기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것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과연 제일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형 자산에 근거한 어떤 그 회사 기반이냐 아니면 무형 자산에 근거한 회사 기반이냐 지금 다소간의 유동성의 혼란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무형 자산 기반의 회사 쪽으로 종목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결국에는 유형 자산 기반의 어떤 제조업 내지 유형자산 기반의 영업을 하고 있는 종목으로 다시금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분명히 마련될 것이다라는 부분들 꼭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악재로 쓰였던 그리스 재료는 상당히 약해질 거다 이렇게 내다보시면서도 전반적인 기관 수급 긍정적으로 보셨고요. 다음 카카오 게임주 추가 상승 나올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선주를 포함한 제조업종들 낙폭과대 대형주들 아마 어제 움직임들이 좀 좋았었는데 향후 힘을 좀 내길 기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윤 대표와 함께 오늘장 전략 미리 세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올 들어 60% 넘는 상승세, 급등세를 보이면서 못 말리는 오름세를 띄었던 중국 증시가 요즘 심상치 않습니다. 하루에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까지 오락가락하는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급락 이상의 의미를 넘어 롤러코스터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 증시, 원인과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직접 전문가님이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중국 증시가 한 2주 정도에 한 20% 넘게 고점 대비 급락해서 사실상 기술적으로는 약세장, 베어마켓에 진입했다 평가가 있었었고, 이번 주 들어서 조금 이제 하락세가 진정되는 듯 했었는데 어제 다시 5% 급락했단 말이죠. 사실 그 전에는 플러스 5%, 마이너스 5% 왔다 갔다 했었었고, 롤러코스터 장을 타는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신용거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그 개인들이 자살하는 사건들이 상당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한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법 거래들이 아주 횡행하는데요. 불법 거래와 관련해서는 사설 투자 자문사의 허위 정보라든지 선행 매매와 같은 부분들이 상당히 커다란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작년 11월 달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그 주가 급등에 따른 위험 문제를 여러 번 경고를 해왔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계속 상승을 하자 중국 정부가 신용 규제라든지 공급 물량 확대 정책으로 나섰던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중국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은 아무래도 중국과 관련해서 조금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중국의 증권 거래 계좌 수가 무려 2억 명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최근 그 6개월간 5천만 계좌가 늘어났는데요. 이 계좌들이 대부분 80년대생, 90년대생 젊은 층들이 주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에 익숙해서 초단기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주식시장의 현재 그 거래 회전율을 보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19배에서 17배 정도 수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개인들 같은 경우는 390조 정도의 증권사를 통한 신용 거래를 해왔는데요.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게 중국에서 그림자 금융을 통해서 주식 담보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1이라는 그 원금이 있으면 10이라는 주식을 빌려주는 제도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주가가 10%만 하락하더라도 추가 담보가 요구가 오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주가 반등시마다 계속 매물이 쏟아지는 것이고요.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질 않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한 분기 정도는 중국의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장세가 계속 연출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초보 개인 투자자가 상당히 많은데 이들이 또 샀다 팔았다 매매를 워낙 잦게 하다 보니까 변동성이 지금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지난 주말에 상당히 파격적인 부양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계속 기다렸던 기준금리 인하가 있었고 또 동시에 지준율을 50bp나 인하했는데 이게 증시가 이런 모습이라서 사실 좀 의아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놓고 보면 중국이 IPO도 다 받아주고 막 이렇게 증시를 좀 이렇게 키우다가 또 어느 순간엔 규제를 했다가 최근에 다시 IPO를 좀 규제하고 거래세 인하해주고 다시 또 증시를 부양하려고 하거든요. 어떤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주식시장의 그 변동성, 중국말로 해서 따지 따로라 그러는데 큰 폭으로 올랐다 큰 폭으로 떨어지는 이런 그 변동성이 큰 것은 아무래도 전체 거래 80%를 개인이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의 그 참여가 상당히 적은 시장이다 보니까 네. 시세 추적형 매도에 의해서 개인들의 패닉성 매도 물량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그 중국 증시가 1200포인트 가까이 하락하다 보니까 실제 개인 소비가 상당히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개인 소비 같은 경우가 1%포인트 정도 중국 경제를 끌어내릴 것이라 그러는데요. 아무래도 자산소득이 줄다 보니까 개인 소비가 줄 수밖에 없고요. 또한 주가 하락이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채무 불이익 문제라든지 신용시장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중국 경제를 추가적으로 더 끌어내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도 주식시장과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중국 정부가 고민한다면은 아무래도 주식시장은 그 현재 상황에서 좀 연착륙시키려는 노력들을 앞으로 중국 정부가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보여집니다. 예. 근데 사실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은 중국 당국이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지 부분이거든요. 한때는 이제 증시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했었다가, 그죠? 약간 또 규제하는 듯 했다가 최근 또 너무 빠지니까 아이고 안 되겠네 싶은 그런 액션들이 나오는데 왜 일관성이 없는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작년에 중국 정부가 주시장을 부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투자나 수출은 그 회복이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유일한 성장 동력은 소비로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식시장 가치를 올려주면은 개인들의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좀 찾아오고요. 기업들의 구조조정 자금도 확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가 주식시장을 부양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요. 현재 중국과 관련해서는 주가가 10% 정도만 하락하더라도 현재 소비 같은 경우에는 최대 2.5%포인트 정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같이 보는 근거는 중국의 금융자산 중에 그 전체 가계자산 중에 금융자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기준으로 한 19% 됐는데요. 지금은 최소 30에서 40%까지 올라왔고요. 네. 개인들이 갖고 있는 주식의 시가총액을 보면은 무려 8,352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 예. 이러다 보니까 주가 하락 시에는 개인 소비뿐만 아니라 대주주들 같은 경우는 주식 담보 대출을 해왔는데요. 무려 이 규모가 1,440조라 그럽니다. 이렇게 되면은 추가 담보 요구 때문에 부동산을 팔아야 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투자가 1.6%포인트 감소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은행단들 같은 경우에도 우산형 그 신탁 상품에 은행의 그 자금들이 들어왔었고요. 또한 그 증권회사의 주식 신용대출도 은행에서 빌려왔고요. 특히 개인들의 소비자 대출 같은 경우는 무려 540조 원 정도가 풀렸는데 이 자금들이 고스란히 주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소비뿐만 아니라 생산 그리고 중국의 투자까지 위축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이제 본인 상해종합지수 이게 그냥 지수 주가가 아니라 곧 개인 소비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 증시 어떤 하락이 길어지면 이렇게 중국 내에 뭐 10% 빠지면 개인 소비가 2% 이상 줄 수 있다라고 분석해 주셨는데 우리 입장 혹은 중국 증시나 혹은 글로벌 금융시장 측면에서 중국이 계속 이렇게 변동성을 동반해서 빠지면은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네, 중국 증시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는 최근에 1년 동안 주시장에서 많이 돈을 번 따마들, 큰 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시장에 떠나왔고요. 이 자금들이 36억 원 이상 되는 호화주택에 지금 몰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일정 부분 그 차익을 실어낸 자금들이 소비나 이런 쪽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고스란히 예금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차이나 리스크가 좀 벌어지면서 외국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라든지 바이두라든지 텐센트 같은 해외 상장되어 있는 중국물에 대해서 매도 물량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IPO 된 이후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고요. 네. 또한 중국의 CDS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94bp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 관련해서 경제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기업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CDS 프리미엄이 52bp로 지금 올라와 있고요. 또한 중국에 진출된 우리 기업들의 CDS 프리미엄뿐만 아니라 최근에 중국 시장에 활발하게 들어갔던 K푸드라든지 K뷰티 같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추가적인 그 자금 확보에 지금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네, 사실 주식으로 돈을 벌면 그걸로 이제 돈을 좀 써야 중국 당국이 바라는 소비가 이루어지는데 돈을 많이 벌어놓고 이걸 다시 예금을 해버리니까 돈이 이제 잠겨버리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네요. 아까 중국 증시는 지금 조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아마 한 분기 정도 더 조정을 보일 거다라고 하셨었잖아요. 사실 조윤찬 소장님은 이제 그때 전화 연결을 통해서 도움 말씀 주셨던 게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합니다. 6월 17일 날 조금 급락하다가 고점에서 첫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연결했었는데 그때 더 빠질 거니까 무조건 파십시오라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훨씬 더 그때보다 더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는 사도 좋을지 전망해 주시죠. 네, 중국 증시는 지금 유동성 장에서 실적 장세로 전개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요. 현재 실적 장세로 가려고 보니까 중국의 2분기 기업 실적들 중에서 그 예상치가 상향 조정하는 기업들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증시도 조금 더 하락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특히
중국과 관련해서는 지수가 3,500, 3,800선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 이 선상까지 내려온다면 중국 정부는 IPO 물량을 좀 줄인다든지 연기금을 통해서 대형주를 좀 사는 방향도 있고요. 자사주 매수라든지 다양하게 경기를 증시를 부양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는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만 문제는 기간 조정이 조금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3분기에 조정을 보일 때 중국과 관련된 좋은 실적과 관련된 좋은 종목들 그리고 국유 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저점 매수하시는 전략도 이제는 바람직하지 않나 보여지고요. 또 개인들 같은 경우는 종목 발굴이 힘드시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그 펀드 매니저들 같은 건 밸류에이션 투자에 좀 익숙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펀드에 가입하시는 전략도 지금은 좋은 시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문제는 이미 펀드 가입하셨던 분들일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가격 조정, 급하게 빠진 건 일단락된 듯한데 기간 조정으로 조금 더 지지부진할 건 같다라고 내다보셨습니다. 끝으로 중국의 앞으로 성장률에 대해서 전망 좀 들어보고 싶어요. 어제 중국의 국가통계국 집계도 있었었고 HSBC 제조업 집계도 있었었는데 HSBC 쪽은 나쁘지 않았지만 국가통계국 쪽에서 잡은 제조업 PMI가 예상치 50점 사이 조금 못 미쳤습니다. 사실 중국이 지난 주말에 그렇게 파격적으로 기준금리 내리고 지준율도 내린 것은 그만큼 2분기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분기에 6자를 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네요. 네, 중국의 그 대표적인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는 리커창 지수라든지 뭐 다른 그 선행 지표들이 많은데 이걸로 봤을 경우에 6.8% 정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제조업의 성장률이 5.9%까지 떨어지고요. 그 대신 그 서비스 산업은 지난 그 1분기보다 조금 높은 8%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런 신흥 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조업의 경기 하락을 커버시켜줄 정도가 못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시키고 지준율을 낮추더라도 투자 유발 효과가 상당히 예전보다는 떨어져 있고요. 또한 지방 정부의 재정 문제로 인해서 정부가 엄청난 그 대형 그 인프라 사업을 하지만 실제 착공되는 것들을 보면은 거의 작년에 비해서 증가하는 속도가 없습니다. 네. 이 때문에 주가도 하락했기 때문에 하반기 중국은 경기가 계속 조금씩 그 어려워지는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중국과 관련된 그 장밋빛 전망보다는 좀 냉철하게 판단하시는 이런 투자 전략이 하반기 여러분들의 그 재테크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이 작년 11월 이후에 금리를 벌써 4번이나 내렸단 말이죠. 사실 여기서 추가 부양책이 뭐가 나올 수 있을까도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뻔한 재탕식으로 뭐 횟수만 늘려봤자 말씀하신 대로 효과도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추가 부양책이 나와야 된다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앞으로 어떤 대책이 나와야 정말 실효성까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중국 정부는 뭐 재정 정책이라든지 금리 인하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쓸 겁니다. 그리고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현재 그 잉여금까지 쓴다면은 한 2.9% 적자 재정을 계속 유지시킬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하지만 이런 부분 가지고 중국 경제를 회복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제조업 경쟁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뭐 규제 완화라든지 그리고 인허가 간소화 그리고 여러 가지 구조조정 작업들을 앞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작업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중국 경제는 계속 좀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추가적인 부양책이 계속 나오겠지만 아마 중국 증시 그리고 중국 경제가 곧바로 힘을 좀 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조금은 보수적인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특별히 중국 증시 특별 출연해서 분석 도와주셨던 분은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이셨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문 읽어준 남자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제가 시장 정확하게 맞춰드렸죠. 썸머랠리, 유일하게 다른 타 방송사에 전혀 없었던 얘기입니다. 그 썸머랠리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고, 그리스 때문에 조정이 들어온다면 이것은 분할 매수 찬스다, 이런 얘기까지 드렸었죠. 그러니까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아마 여러분들 지금 수익률 제고에 큰 좀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이런 근거 없는 얘기를 들고 나와서 여러분들께 막연한 기대를 드린 게 아니라 썸머랠리가 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환경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드렸었죠. 첫 번째, 위험 자산으로 쏠림 현상이 뚜렷하다는 얘기 계속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꺼지지 않을 장이라는 것을 의미했고요. 두 번째, 그리스 문제는 어찌되었건 간에 해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다. 그러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니, 이 말을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도 계속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지금 강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 정확하게 맞춰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 방송사를 통틀어서요, 썸머랠리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썸머랠리 강하게 얘기를 드렸었죠. 썸머랠리 마지막 변동성이다, 이런 얘기, 막바지 변동성이다, 이런 얘기까지 화요일 날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도 드렸으니까 조정 시 분할 매수하자 얘기 드렸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참고가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이게 아침에 나와서요, 종목 얘기하면 되죠, 왜 시황 얘기하고 업황 얘기하겠습니까? 이유는요, 그 시황이 안전해야 종목이 안전합니다. 업황이 안전해야 종목이 안전합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시장 상황이 좋아야 종목들은 상승의 여지가 보이고, 그리고 모든 종목들이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얼마만큼 올라오느냐에 대한 부분이지, 시장이 나쁘다면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쓸데없는 얘기 아니에요. 시황 먼저 보셔야 되고, 업황 보셔야 되고, 그 다음 종목 보셔야 되는데, 거꾸로 가세요. 늘 종목 먼저 사놓고 업황이 안 좋네, 또 떨어지니까 시황이 안 좋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시황 먼저 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안전한 숲에서 어딜 놀아도 그것은 안전한 나무가 되는 거고 안전한 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시황 먼저 보고, 적어도 이 서울경제TV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시황 먼저 보고, 그 다음 업황을 보고, 그 다음 종목을 보는 그런 관점을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은 안전하게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줄 겁니다.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외신에 대한 얘기들이 거의 그리스 기사에 대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뉴 그릭 프로포절 홀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들이 새로운 예산이에요. 버짓에 대한 얘기인데, 그것에 대한 얘기들이 서울경제신문에서도 자세히 좀 다룬 게 있기 때문에 그것만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예요. 서울경제신문에서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체력이 약한데 덜컥 유로존 가입, 위기 불씨였다. 공짜 점심에 중독, 처방도 내치도 실패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뭐냐면요, 선심성 공약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리스 정치가 선심성 공약 일괄1로 위주였습니다. 뭐 잘해준다는 쪽에 먼저 뽑아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공짜 점심이나 이런 선심성 복지 정책에 의해서 결국은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갔죠. 우리도요, 이거를 반면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심성 공약에 여러분들 너무나 쉽게 넘어가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결국은 그 책임은 국민들에게 돌아옵니다. 이 사태도 마찬가지지만요, 최근에 국민연금 문제와 관련해서 선심성 공약이라는 얘기 많았습니다. 자, 그 선심성 공약 결국 누가 책임져야 되냐면 그 많은 돈들 우리 후손이 내야 됩니다. 후손이 그들이 떠안아야 될 빚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선심성 공약을 너무 펼치는 그런 정당에 여러분들 혹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잘못된 시작, 결국은 후진적 정치에 부패 만연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으면 자, 이 잘못된 처방 자체도 잘못됐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어찌되었건 그리스 이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를 제가 너무 과대평가한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들이 돈을 준비해놓고 저렇게 강짜를 부리는 게 아닐까를 얘기했죠. IMF 갚을 돈을 미리 준비해놓고 강짜를 부리는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설마 그리스 총리인데 저렇게 대책 없이 얘기하겠느냐를 생각한 것이죠. 근데 제가 보니까요, 제가 그를 너무 과대평가했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더니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강짜만 부린 거예요. 그러다가 막판까지 몰리니까 이제 어제 뭐까지 내놨느냐면 새로운 수정안까지 내놨습니다. 근데 이제 거부당했죠. 오히려 지금 유럽연합이 거부하는 사태. 국민 투표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거부하겠다. 왜? 국민 투표에서 만약 반대가 나온다면 결국은 이가 또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요, 이렇게 대책 없이 국민 투표하자 해놓고 그럼 국민 투표까지 견뎌야 되는데 국민 투표에서 찬성이 나오면 자기 정치적 입지가 약해질 것 같으니까 또 뭐라고 했는가, 국민 투표도 되기 전에 새로운 협상을 딱 제시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협상하고 싶다는 마음인지 국민 투표를 또 반대하라 해놓고 국민 투표를 통해서 지 정치적 입지를 굽히고 싶은 입장인지 정말 애매모호한 애입니다. 자, 이런 애를 믿고 뽑아줬다는 그리스 국민들도 한심하지만요, 이게 어떻게 한 나라의 총리라는 사람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외국계 바로 유럽연합이라든가 IMF 그리고 유로 20일 놔두고요, 얘 도박을 한 거예요. 도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너가 안 도와주면 우리 끝까지 한번 버텨볼게를 가다가 막판까지 몰리니까 어제 이제 수정안을 딱 내놓은 거예요. 정말 도박기가 강한 애입니다. 이런 애를 어떻게 총리로 뽑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의 금융의 어떤 변동성을 한번 가져왔을 뿐이고 정말 철부지 같은 짓을 했지요. 그래서 지금 유럽연합은 국민투표해라. 어차피 할 거 아니냐. 거기서 반대 나오면 결국은 너희는 디폴트고 그렉시트로 갈 건데 우리가 왜 지금 너희가 가져온 새로운 수용안을 들어줘야 되노? 그럼 너희 할 때까지 해봐라. 라고 얘기하고 돌려보낸 거예요. 결국은 국민투표 해야만 결과가 명확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얘기는요, 새로운 수정안에 대한 얘기는요, 진작에 했었어야죠. 돈도 준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IMF에 결국은 돈을 못 갚는 채무까지 연체까지 상황을 만들어 가면서도 그 도박을 펼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총리로서 자질이 없는 애입니다. 그래서 그 도박을 펼쳐놓고는 이제 궁지에 몰리고 자기가 정치적 입지가 약해지니까 어떻게 갔느냐? 딱 그거예요. 이제 새로운 수정을 딱 내놔보는. 유럽연합이 바보가 아니죠. 22가 바보가 아닙니다. IMF 바보가 아니죠.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그들은 다 거부를 한 겁니다. 너 국민투표해라. 그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너희들을 도와줄 수 없다. 이 얘기가 된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그리스의 초유의 사태를 가져오게 된 거고, 정부가 돈을 인출 못해 나가게 하는 그런 사태까지 만들어 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시죠. 내가 실컷 저축한 돈이에요. 내가 쓰고 싶어도 하루에 7만 원밖에 뽑을 수 없는 그런, 우리나라 돈은 약 한 7만 원 되더라고요. 7만 원밖에 뽑을 수 없는 정도의 금액을 뽑아 나간다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지금 촛불 시위나고 난리 났을 겁니다. 촛불 시위가 뭡니까? 거의 밀란 수준의 폭동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그리스를 그런 위험에까지 국민들을 상대로 총리라는 사람이 그 배를 그 위험 수준까지 몰고 갔다는 건 당장 지금 총리에서 사퇴해도 사퇴해야 될 그런 인물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이 그리스의 문제 어찌되었든 시장은 다시금 상승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리스가 문제가 아니에요. 유동성 장이 또 펼쳐지는 그런 장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다음 기사죠. 당장 10조 원대 추경 20일까지 국회 처리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추경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요, 15조에서 20조를 얘기하더니 이제는 10조대로 또 줄었습니다. 이게 왜 이래 됐느냐? 제가 그때 얘기 드렸죠. 자, 이 추경을 위해서는 좀 메르스가 조금 더 끌어줬으면 좋겠는데 메르스가 완전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죠? 물론 이제 아프신 분들이 없으니까 다행이다. 그 마음은 정확하게 듭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돌아가시는 분 없이 메르스 사태가 조금 더 끌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추경이 강해지려면 이 메르스 사태가 조금 더 끌어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일단은 뭐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이게 빨리 조금 진정 국면으로 들어갔다는 건 환영할 일입니다만, 이렇게 되니까 10조 원대로 딱 내려옵니다. 15조, 20조 이런 얘기 나오다가 10조 원대로 내려와 버리고, 가뭄도 비가 좀 단비가 몇 번 왔죠. 그러니까 가뭄에 대한 어떤 구조 지원까지도 좀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정부는 또 한 번 이렇게 10조 원대 추경을 가게 돼버리면 또 한 번 우리가 스스로 우리 산업들을 위험 속에 내버려 두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왕 할 추경이고 이왕 할 경기 부양이라면 강해도 지금 시장에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건 너무 약하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또 정치 상승의 어떤 본격적 썸머 랠리에 발목을 잡을 수는 있다. 그러니까 상승의 제한적 요인은 있을 수 있다. 이 점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런 소극적인 전략, 소극적인 태도가 산업의 어떤 지금 리스크를 완화시키는 데는 너무나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어닝 지금 이제 7월 달입니다. 어닝 시즌인데 어닝 서프라이즈보다는 어닝 쇼크가 많이 나올 확률적 느낌을 본다면 지금부터 어닝 쇼크 종목은 또 피해 가셔야 되는데요. 어닝 쇼크는 어디 쪽에서 많이 나올 확률이 높으냐? 결국은 죄송합니다. 결국은 지금 2, 4분기에 실적이 안 좋았던 쪽, 그러니까 메르스로 피해를 봤던 쪽, 이런 쪽으로 어닝 쇼크 수준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산업 전반이겠죠. 그러니까 코스피 쪽이 더 강할 겁니다. 그 코스피 쪽에서의 어닝 쇼크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코스닥 쪽에서도 어닝 쇼크는 지금 나올 수 있다는 점. 근데 7월달에 발표된 건 거의 코스피 쪽이죠. 그러니까 코스피 쪽의 어닝 쇼크 쪽을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들 지금은 아직은 당분간 종목 장세 이어진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은 여러분들 코스피 쪽으로 너무 쉬운 전략, 썸머 랠리다고 아무 종목이나 막 자극하는 행위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아무도 얘기 드리지 않았던 썸머 랠리의 본격적 시작을 여러분들께 알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투자 제안은요, 썸머 랠리는 이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본격적인 더 추가적 상승을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함부로 파시게 되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 사태가 진정이 되고 추경이 15조에서 20조만 편성이 되면 2,500포인트까지는 무난히 갈 수 있다, 이 얘기 드렸습니다. 근데 조금 또 추경이 약해졌고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자, 상승의 제한적 부분 2,300포인트까지로 조금 축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아직은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에 경기 부양책임이에요. 그죠?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오늘도요, 성공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요, 함부로 사고 팔고 할 시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들고 계신 종목이 어닝 쇼크가 나오는 종목이 아니라면 꾸준히 들고 하십시오. 분명히 큰 상승의 장은 지금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예,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분군이었습니다. 이두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들어가보죠. 오늘도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두코 멘토 만나보겠습니다. 저도 오늘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종목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스 때문에 개파락했었던 양시장 모두 빠르게 반등 줬습니다. 코스닥이 이제 종가상 760이고 코스피는 사실상 2100에 와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훨씬 시장이 더 갔습니다. 근데 사물인터넷으로 대박을 내주시더니 JW 중해제약으로 큰 수익이 또 났었고, 어제 재매수 타임이라고 했는데 약간의 갭상승 이후에 장중에 또 한번 급등해서 수익을 2차적으로 안겨줬습니다. 무엇보다 NH 엔터테인먼트가 드디어 6만 원을 뚫어줬거든요. 기관이 어제 싹쓸이하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7% 또 급등했습니다. 근데 종목 어떻게 고르시는 거예요? 축하드릴게요. 네, 종목 고르는 것은 계속적으로 매일 공부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장부터 좀 봐야겠습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재미난 그런 상황 발생이 된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상한가 팩토리 시간에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하방 2010포인트, 상방
2120포인트. 아마 한 달 내내 말씀드린 지수 밴드적인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역시나 이번에도 좀 마찬가지의 그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리스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이번 지수 조정이 나올 때 2050포인트에 대한 지지만 놓고 보자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2049포인트를 찍고 1차적인 저항 2080포인트를 가뿐하게 어제 같은 경우 넘겨주는 그런 모습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슈팅이 나올 때 한 방에 쭉쭉 뽑아 올린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 추가적으로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61선에 대한 저항. 일단은 지난번에 한번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었지만은 민기적 하다가 꼬꾸라지는 모습들, 2049포인트까지 꼬꾸라지는 그런 그리스 문제로 인해서 하락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돌파가 확실하게 나올 때 이때를 이용해서 쭉 뽑아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두 타이밍에서 적절한 그런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역시나 이제 2010포인트 부근까지 하락을 할 때 역시나 매수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증권주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보자라고 좀 말씀드렸었죠. 그러면서 최소 2100포인트까지는 증권주들 홀딩을 하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해서 증권주들도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매수하시고 홀딩하시는 계신 분들께서는 저점 매수하신 분들은 뭐 홀딩하고 계셔도 무방한 그런 상황이시지만은 일단은 매수가가 조금 높으신 분들, 이분들 좀 문제신 것 같습니다. 지수가 2120포인트까지는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속적으로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지수와 종목들이 이번에 좀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앵커님께서 좀 말씀 좀 해주셨지만은 일단은 뭐 지난번에 한번 롯데케미칼도 한번 크게 그 상승이 좀 나왔던 그런 모습이었죠. 지수 급락 속에서 화학주들 일단은 뭐 굉장히 뭐 보수적으로 봤던 그런 증권사들도 있었고 그런 분들 좀 많았었지만은 일단 계속적으로 이제 매수 사인을 좀 외치게 되면서 외국인 기관 심리적인 부분들까지 말씀드리면서 좀 리딩을 해드렸었는데, 자, 그 외에도 이제 사물인터넷 관련주들 뭐 코콤이라든지 코콤을 기본으로 해서 S넷 같은 종목들 상당히 좋은 그런 수익률로 한방 뽑아올린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20% 상승을 가격장폭 변경이 되고 얼마 안 있다가 상황이라 상당히 조금은 당황스럽습니다만은 역시나 상승이 좀 나와주게 되니까 거래 정지도 한번 맞아보고 또 거래 정지되니까 또 바로 또 급등하는 그런 개인적으로는 바닥주들에 대한 타이밍적인 부분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NHN 엔터 계속적으로 이제 한 보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NH엔터 같은 경우 5만 원대부터 지속적으로 리딩을 좀 해드렸습니다. 제가 종목 특허스 시간에도 시청자분들 지금이야 시장 거래량이 활발하고 좀 나쁘지 않으니까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상승하는 종목도 자칫 잘못 따라잡았다가는 정말 심리적으로도 말릴 수 있고 정말 풍기박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NH엔터 바닥주 좀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은 중기적으로 7만 원은 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해서 NH엔터도 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NH엔터 말씀을 드릴 때 지난번에 롯데케미칼에서 기관들이 어떤 패턴의 모습들을 보였냐면은 바닥권에서 매수를 안 하고 상승할 때 따라잡는 패턴의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NH엔터에서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런다라고 봤을 때 우리는 기관보다 발빠르게 매수에 임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 매수세, 주가 상승 시에 확인을 하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 기관들이 20만 주 가까이 짝수리하게 되면서 시장 하락에도 상승을 했었고 시장 상승을 하니까 더욱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계신 NH엔터 물량적인 부분들 측면들 1차적인 상승폭 일단 오늘 상승 시에는 1차적인 상승 왔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 폭탄 투하를 해서 한방 지대로 좀 매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 이제 우리는 일단 저점에서 좀 매수를 했기 때문에 한번 차익 실현하고 오늘 저점 매수, 내일 저점 매수 준다면 이제부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서 JW 중해제약처럼 급등 매도 후에 재매수하는 전략 타이밍을 재보자. 개인적으로 타이밍을 좀 재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JW 중해제약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한번 큰 수익을 낸 이후에
차익 실현을 하자라고 좀 말씀드렸었고, 오늘 저점 매수 전략을 어제 저점 매수 전략을 재매수 전략 말씀드리면서 매수 후에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자율적인 그런 수익 실현 부분들 언급드렸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어제 같은 경우 6% 정도 급등이 좀 나온 모습들 한번 수익을 낸 이후에 또다시 수익을 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어떤 인위적으로 이 종목으로 움직이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세력의 어떤 피를 제대로 그런 뽑아먹었던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트레이딩 관점 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좀 유지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해서 이제 이번에 코스닥이 하락을 할 때 제가 이제 언급드렸던 것이 이번에 코스닥 급반등할 때 그때를 이용해서 제약바이오주들 지난번에 코스닥 폭락할 때 한번 동반 급락했던 부분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거꾸로 제약바이오주들 집중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대용제약이라든지 기타 관련주들 계속적으로 한미약품이라든지 언급드렸던 그런 부분들 종목별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종목별 선택에 대한 부분들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좀 드렸기 때문에 섹터별 순환매적인 흐름들 자금의 이동적인 측면들이 지수부터 종목별로 하나하나 어떤 그런 맞아떨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수익 즐기시면서 제2등을 중요시하는 NH엔터 아직 죽지 않은 모습입니다. 트레이딩 관점 유지하시면서 오늘도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트레인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특별히 NH엔터테인먼트가 또 바닥 줄어서 큰 수익을 안겨준 상황인데요. 오늘 추가 상승하면 일단 1차적으로 이익 실현하고 재매수 타이밍 노려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주 실력이 출중하신 이드코멘토한테 내 종목 좀 봐주세요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주중 내일 밤 10시에 종목 상담 프로그램에 직접 진행을 맡고 계십니다. 종목 투캅스라는 프로그램 진행 맡고 계신데요.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마칩니다. 전 잠시 후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